(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국계 미국인 2명이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하마터면 사건이 미제로 남을 뻔했는데요. 하지만 과학수사 기법 덕분에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장소에 남겨졌던 혈흔 형태를 분석해서 아더 존 패터슨이 진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범행을 저지른 지 20년 만에 범인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사건 수사연구소 범죄 현장을 재구성해 진실을 밝히는 과학수사 기법, 혈흔 형태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사건수사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정 경찰청 혈흔 형태 분석 전문수사관, 심기수 경찰청 수사국 경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혈흔 형태 분석입니다. 이미정 조사관 특별히 모셨는데요. 그동안 많은 사건을 담당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혈흔 속 DNA로 범인을 검거한 사건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요. 또 범죄 현장에서 혈흔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혈흔과 관련해서 혈흔 형태 분석이라는 수사 기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미정 수사관, 혈흔 형태 분석, 이게 도대체 어떤 수사 기법인지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가 남긴 흔적을 혈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혈흔 형태 분석이란 피가 어느 위치에 붙어 있고 또 어떤 크기, 어떤 모양을 이루는지를 관찰해서 혈액이 어느 곳에서 날라왔고 또 어떤 방향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면서 무슨 행위가 있었는지 추정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혈흔이 어디에 부착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떤 모양들을 이루면서 그 패턴을 보이는지를 보면 이것이 어떤 행위를 때문에 생겼던 그런 모양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기법이죠. 네, 남겨진 피의 형태를 보고 그것이 어떤 행위의 결과인지 이것을 역추적해서 결국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범죄의 재구성. 혈흔 형태 분석 기법, 사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했던 장소에는 범행 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혈흔들이 흩어져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유정 사건, 최근 혈흔 형태 분석의 중요성을 알려준 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수사 과정을 통해서 혈흔 형태 분석을 했고요. 고유정이 수차례 피해자를 공격했다는 것을 밝혀냈지 않습니까? 이미정 수사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한 곳에서 그냥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횟수의 가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네. 단순히 이런 위해 과정뿐만 아니라 혈흔을 지우기 위한, 흔적을 지우기 위한 어떤 행위도 혈흔 형태 분석을 통해서 알아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마무리로 피해자의 DNA를 확인하면서 이 피가 피해자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냈었죠. 네. 예, 지문이나 DNA 같은 다른 과학 수사 기법은 누가 범행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고유정 사건에서처럼 혈흔 형태 분석은 범죄 현장을 재구성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범죄 현장의 재구성이라는 걸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범죄 현장을 재구성한다는 것은 결국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를 밝혀내야 되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문이나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누가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혈흔 형태 분석은 어떻게라는 것을 밝히는데 결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혈흔의 형태를 잘 살펴보면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의 방향성을 보면 어느 쪽으로 피 흘리는 사람이 이동했는지 혹은 흉기를 어느 방향으로 휘둘렀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모여있는 패턴들을 잘 관찰을 하다 보면 때렸는지 막았는지 혹은 앉아서 그랬는지 뭐 서서 그랬는지 이런 것들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게다가 많은 행위들이 순서적으로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허. 사건 진술을 하시는 분들의 그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는데 많이 쓰이곤 하죠. 네. 사건의 순서까지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범행의 재구성.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같은데요. 다른 사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10대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인데요. 신기수 경위, 네. 먼저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친형제 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네. 2015년도 경에 형이 새벽에 들어와서 동생을 굉장히 심하게 폭행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동생은 저항을 하고 아버지도 나와서 말렸는데 형은 아버지도 폭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난장판이 진행이 되다가 아. 한 20분 정도 후에 동생이 든 흉기에 형이 가슴을 찔려서 숨지게 된 사건입니다. 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되고요. 네. 이미정 수사관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혈흔 형태 분석을 직접 하셨잖아요. 혈흔 형태 분석한 결과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네, 조사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큰 혈관과 심장이 찔린 상태여서 네. 피가 온통 바닥에 이제 널브러져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 혈흔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는데 1차적인 감식이 끝난 다음에는 불필요한 증거나 정황들을 배제하는 선에서 그렇게 감식이 진행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구역을 설정한 다음부터는 혈흔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하시죠. 예. 그렇게 집중을 해서 구역을 나누고 혈흔 형태를 분류한 다음에 중요한 혈흔에 집중해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증명을 했고요. 결국 어떤 자세에서 치명적인 곳을 찔려서 사망했다는 것을 밝혀냈고 피의자나 그 가족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잘못 진술했던 것도 혈흔 형태 분석을 통해서 밝혀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 남아있는 가해자나 또는 목격자가 한 이야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한 이야기가 현장에 남겨진 이미정 수사관이 분석했던 혈흔의 형태와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었단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미정 수사관이 분석을 했던 혈흔 형태의 결론은 그 행위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결론 내리셨어요? 예. 그 행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대체적으로만. 대체적으로 낮은 자세에서 예. 치명적인 부위를 찔렸다라는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낮은 자세에서 치명적인 부위를 찔렸다. 네. 예. 그런 경우도 이제 위치나 아니면은 찔린 부위라든지 네. 어느 손으로 했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혈흔 형태 분석으로 가능하거든요. 아, 네. 자, 이렇게 혈흔 형태 분석을 이미정 수사관이 해서 범행 재구성을 했습니다. 신기수 경위. 네. 그런데 네. 1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혈흔 형태 분석 결과와 다른 결론이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흉기에 찔린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있으면 살인 혐의고요. 그렇죠. 살인의 고의가 없으면 상해 치사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검찰에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예.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예. 1심은 국민참여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그 배심원 9명 전원이 다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기 때문에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을 합니다. 네. 네, 그 이유가 일단은 동생이 초등학생 때부터 형한테 계속 가혹한 폭행을 받아왔고 아하. 그리고 통상의 힘으로 찌른 거지 정말 세게 찌른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근데 2심에 갔을 때는 좀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예. 방금 우리 조사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그 혈흔 형태 분석을 통해서 그 당시 자세, 형제 간의 위치, 그리고 찌르는 어떤 정도를 가지고 이거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사람에게 흉기를 가할 때 이것이 힘의 정도가 살인의 고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1심에서는 혈흔 형태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항소심 대법원을 거치면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다. 결국 그렇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자, 이미정 수사관, 어렴풋하게나마는 이해가 돼요. 벽에 또는 바닥에 천장에 뿌려져 있는 혈흔을 분석을 하면 어떤 행동의 결과인지, 어떤 자세였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공격이었고 그 치명적이었는지, 고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혈흔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조금 쉽고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혈흔 형태 분석은 분류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외형으로 혈흔을 분류할 때에는 중력이나 공기 저항을 가르고 날아간 비산혈흔, 스패터, 비산. 예, 예. 스패터라는 비산혈흔이 있고요. 스패터, 예. 날아간 혈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문질러지거나 흐르거나 옮겨진 혈흔들을 해서 비비산혈흔, 넌스패터라고 불리는 혈흔으로 예, 구분을 할 날아가지 수가 않은? 있습니다. 예, 네. 예. 이게 첫 번째 분류 단계고 이 분류 단계를 거친 다음에 더 세부적인 행위 추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혈흔 형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비산혈흔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비산혈흔은 출혈이 발생한 다음에 어떤 외부적인 힘이 가해졌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살인 사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때리거나 가격하거나 맞거나 이럴 때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면밀히 찾아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비산혈흔이 있다는 의미는 그 혈액이 스스로가 이렇게 동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떠한 힘이 작용했으니까 그렇게 비산이 된 거다. 그럼 그 힘이 도대체 어떠한 형태, 무엇에 의한 것인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네요. 네. 예. 이번에는 혈흔 형태 분석 기법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모아봤는데요. 이미정 조사관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물리학과 수학이 필수다? 이거 꼭 필수적인 지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혈흔 형태 분석은 그 혈액 방울의 운동에 관한 학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이 혈액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좌표도 알아야 되고 아하. 그 혈액이 충돌한 각도도 추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물리학과 수학이 그 근본 틀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어려운 영역이네요. 그럼. 그런데 그거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이해를 하는 정도만 아셔도 되는 게 아, 그래요? 예, 최근에는 좋은 과학적인 장비와 소프트웨어들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들을 잘 도와줄 겁니다. 아, 그래도 그런 분석 프로그램 때문에 수포자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 희망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분석할 땐 초콜릿을 먹는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 혈흔 형태 분석을 할 때는 예. 보호복을 입고 8시간 이상을 현장에 임장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은 땀도 굉장히 많이 나고 탈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초콜릿을 챙겨갑니다. 혈당을 위해서, 네. 당 보충을 위해서. 네, 좋습니다. 심기수 경위. 그런데요, 이 혈흔 패턴 분석이 가장 먼저 시작된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네. 영화화되기도 했고요.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 그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해리슨 포드 주연의 도망자라는 영화가 1993년에 개봉이 됐는데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네, 제 고3 때 나왔었는데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예.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샘 셰퍼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1954년에 샘 셰퍼드가 의사였는데요. 네. 그 아내를 가혹하게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혐의를 받고 형을 살게 됩니다. 네. 그 12년 후에 당시 최고의 법의학자였던 버클리대 폴 커크 박사가 아하. 혈흔 형태 분석을 합니다. 예. 당시 현장에 있는 사진을 보고요. 그걸 보고 이거는 피해자의 그 혈흔이 아니라 가해자의 혈흔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 샘 셰퍼드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고요. 예. 그 샘 셰퍼드는 12년 만에 억울한 옥살이를 마치고 풀려나게 됩니다. 네,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네, 현장에서 고생하는 혈흔 분석 전문가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혈흔 패턴 분석에 대한 발전이 가능했는데요. 어떻게 발전했느냐? 이미정 수사관, 초기에 저도 사실 많이 듣기도 하고 가보기도 했지만 혈액이 있어야 분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실험도 하고. 네. 근데 혈액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수사관들이 스스로의 혈액을 뽑아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혈흔 형태 분석을 할 때는 그 혈을 재현하는 실험이 필수인데요. 네. 그래서 실험할 공간이 없어서 직원 소유의 폐가 같은 거를 구해서 네, 거기를 빌려서 실험을 한 적도 있고 사무실 한 켠을 도배를 해서 사용을 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피가 모자르니까 서로 이렇게 피를 뽑아서 실험에 사용하기도 하고 네. 어쩔 땐 새벽에 도축장을 찾아가서 돼지 피를 받아온 적도 있습니다. 예, 지금은 네. 감염 위험이 있어서 인공 혈액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네. 예전에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인공 혈액이라는 게 나왔고 또 구입할 수 예산도 나왔지만 처음에 그 혈흔 패턴 분석을 연구하시던 분들은 사실 예산 지원도 못 받았고
그런 연구한다고 해서 어떤 인센티브도 못 받았잖아요. 네. 오로지 개인적인 헌신에 의한 결과인데 이 혈흔 패턴 분석을 할 때는 추울 땐 추위 때문에, 더울 땐 더위 때문에, 그리고 피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염 위험도 있고 무척 어려운 현장 상황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더위 추위를 이기면서 현장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뭐 탈진을 할 수도 있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요. 어허. 그다음에 라텍스 장갑 한 겹을 끼다 보니까 네. 추울 때는 손가락이 얼어요. 그래서 아. 핫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피가 많다 보니까 생물학적 감염 위험에 늘 긴장을 하고 있고 예. 화상풍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수로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하. 재료, 장소, 인원은 늘 어디나 부족하겠지만 네. 이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죽음이 없도록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고 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기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노고가 심하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질문 드려야 할 시간이 벌써 왔네요. 과학 수사에 있어서 혈흔 형태 분석이란 한마디로 어떤 의미로 정의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신기수 경위 어떻게 네. 정의하겠습니까? 범죄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타임머신 열쇠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범죄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타임머신 열쇠다. 네, 이미정 수사관은요? 저는 태틀테일이라고 혈흔을 부르는데요. 네. 현장에서 가장 수다스러운 고자질쟁이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수다스러운 고자질쟁이다. 네. 네. 혈흔 현장은 다 끝나고 행위가 끝나고 흔적만 남아 있는데 예. 그 흔적들 중에 단연코 가장 수다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하. 혈흔 형태 분석가들은 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 같습니다. 오늘 사건수사연구소에서는 혈흔 형태 분석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